네, 여성 초대석 오늘 초대 손님은요, 김서정 아동문학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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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동문학가 그러면 참 아동과 좀 친밀한 네. 그런 인상을 갖고 있는. 근데 인상이 참 푸근하신. 네. 온화하신. 네. 네. 아동문학가이신데 지금 활동하시는 게 많대요. 작가이시기도 하고 평론가시기도 하고 학생들도 가르치시고 어떤 활동하고 계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동화 쓰고요. 네. 평론도 하고 그리고 번역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네. 활동 네. 하고 계신데 일단 동화 작가 일을 하고 네. 계시니까 가장 궁금한 게 대표작이 뭐지? 뭐가 있으실까? 네. 네. 글쎄요. 제가 별로 성공한 동화 작가라고 할 수 없어서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동화는 두로크강을 건너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좀 약간 어렵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전제주의, 아주 심한 전제주의 국가에서 네. 고통당하던 아이들이 어떤 초현실적인 힘을 빌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찾아 나가는 네.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근데 네. 그거를 쓸 때는 제가 꼭 뭐에 이렇게 그 신들린 듯이 아주 짧은 기간 안에 굉장히 집중해서 저 혼자서 울고 웃으면서 그렇게 썼던 네. 그런 기억이 나서 네. 아주 인상에 남는 작품이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해주는 작품으로는 용감한 꼬마 생쥐라는 네. 그림이 많이 네. 들어가 있고 네. 갓 글자를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이 이제 혼자서 읽을 수 있게 네. 그렇게 쓴 동화가 있습니다. 그림은 안 그리시는 거죠? 그림은 못 그리죠, 제가. 글로만 해도 사실은 너무나 보여드리고 들려주실 얘기가 많기 네. 때문에 아마 사실 우리가 동화라고 그러면은 대충 동화의 내용을 기억을 하시지만 작가는 잘 안 보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집에서 찾아보시면 분명히 김서정 네. 이렇게 하시는 책들이 분명히 한두 권씩 있으실 겁니다. 저도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네. 네. 이 용감한 꼬마 생쥐 아이들이 많이 봤을 거라고 네. 하시는데 그만큼 좀 아이들이 많이 찾았다는 얘기는 성공을 한 작품이라는. 네. 글쎄요. 제 작품 중에서는요. 그래도요. 네. 이 리뷰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네.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막 이런 리뷰도 있고요. 네. 정말 성공한 작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동물하고 연관시켜서 얘기하면 애들이 조금 더 와닿는 게 좀 더 친밀하게 와닿을 수 있죠? 예, 그렇죠. 아이들 네. 발달 단계에서는 네. 이제 그 나이 또래가 동물들을 훨씬 친근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많은 동화들이 아주 저연령 아이들에게 주는 이야기는 동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런 네. 글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요. 예, 그런 동화들이 많죠.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교수님께서, 작가님께서 활동하시는 이 영역 중에서 좀 특이한 점이 창작도 하시면서 비평도 하신다는 점이 저는 좀 특이하게 느껴져요. 네. 보통 창작을 하실 때 비평가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좀 신경이 쓰여서 비평과 창작은 약간 반대가 아닐까 그렇죠.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예, 뭐 평론과 창작을 병행하는 그런 작가들이 그렇게 드물지는 않습니다. 네. 좀 있는 편인데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기는 좀 힘든 네. 면이 있고요. 제 경우에는 작가로서보다는 평론가로서 조금 더 알려져 있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시작은 동화 작품을 쓰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 동화 쓰고 그다음에 이 동화에 관한 일을 하기 시작할 때가 90년대부터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이제 저는 그 석사 박사 논문을 다 동화에 관계되는 그런 주제로 썼기 때문에 네. 저한테 그 리뷰를 청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런 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 일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네. 그 평론가로 알려지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동화도 쓴다 그러면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평론가가 작품도 그렇죠. 써요 하고서는 네.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시작은 작가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평론하시려면 이 동화에 대한 평론하시려면 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인지를 좀 하고 계셔야지 이 작품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까지 좀 파악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동화 아카데미까지 운영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사실 정말 동화를 제대로 알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르치실 때 어떤 걸 중점적으로 생각하세요? 네. 제가 평론을 하니까 이제 후배들 중에서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 네. 자기도 평론을 하고 싶은데
좀 무섭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어떻게 감히 남의 작품에 감나라, 배나라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평론은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게 아니라 감이다, 배다라고 하는 일이다라는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평론을 꼭 무슨 잣대를 들이대서 뭐 옳다, 그르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평론도 일종의 독후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고 이 책이 정말 좋다. 왜 좋은가? 뭐가 네. 그렇게 좋은가를 분석하고 그거를 표현하고 그래서 다른 독자들한테 이 책의 이런 점이 이렇게 좋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 그게 평론이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책의 작가와 교감을 해서 뭔가 공감을 갖는 점, 그리고 자기가 배울 점, 혹은 이 책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깨달은 점, 네. 높이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점, 이런 네.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게 평론이다. 그렇게 책을 봐라 하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신춘문예에서 동화 부문의 심사위원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네. 가르치고 있는 제자의 작품을 볼 때도 심사하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점수 더 주세요. 그게 참 좀 난감한데요. 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가르친 학생의 제가 보았던 작품 혹은 보지 못했더라도 이제 이름이 낯익은 그런 작품이 본선에까지 올라오는 경우는 좀 네. 이렇게 난감하죠. 네.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꺼림직하기도 하고 그런데 되게 이제 그 심사를 두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네. 때는 이제 다른 심사위원한테 맡겨요. 만약에 네. 그 작품이 월등히 뛰어난 경우에는 뭐 이견 없이 뭐 정할 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비슷비슷한 작품들이 올라와 있는 경우에는 그냥 다른 심사위원의 의견에 네, 존중하는.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네. 한 번은 참 재밌는 게 둘이서 심사를 했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경합을 한 두 작품이 하나는 저의 제자, 또 하나는 그 심사위원의 제자. 네. 이랬었어요. 네. 둘이 서로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네. 말을 하고 아. 그렇게 했던 아주 조심스럽게 네. 그 심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올라가는 게 안 보는 게 나을까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나라 배나라가 아니라 감이다 배이다. 이걸 어떻게 보면 작가 교감을 먼저 평론가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일 것 같아요. 네. 작품을 보는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평론을 하시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더 많은 독자들에게 이해를 높이는 데 상당히 많이 공을 세우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독자들이 책을 보는 거를 도와주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렇죠. 그래서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독자들에게 네, 네. 먼저 읽은 독자로서 나는 이게 좋더라, 나한테는 이게 이렇게 보이더라, 네. 이런 좀 안내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럼 어떤 동화가 네. 좋은 동화일지 갑자기 그것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네. 흔히 동화하면은요, 그 아이들한테 교훈을 준다. 애들이 뭘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을 제일 먼저들 하셔요. 네. 그래서 작가도 그렇고 독자도 그렇고 이걸로 애들한테 뭘 가르칠까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동화라는 것도 문학의 한 장르고요. 문학이라는 거는 작가가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인간을 어떻게 본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려낸다라고 말하는 그런 그 분야죠. 동화도요. 내가 이 아이들이라는 존재를 어떤 존재로 본다라는 그런 뭐 의미랄까, 뭐 이런 관계랄까 이런 규정을 하고 얘네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안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슬퍼하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고 네. 또 어떻게 성장하는가, 네. 이런 얘기가 동화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안에 얼마나 진정한 인간이 들어있고 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아주 진심을 다해서 살아가는가 하는 네. 거를 거기서 봐내고 네. 그리고 쓰는 사람은 그런 거를 쓰고 음. 해야 된다고 항상 좀 얘기를 하죠. 네. 그냥 어떤 그 교육의 도구로만 생각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책을 고르다 보면 정말 이게
교육적인지 안 네. 교육적인지, 이게 폭력적인지 안 폭력적인지, 뭐, 이런 걸로 기준을 삼게 되거든요. 네. 최근에 혹시 읽으신 것도 좋고요. 네. 아니면은 과거에 어릴 때도 좋은데, 네. 이 동화를 보고 참 괜찮았다 이런 동화가 있으면,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읽었던 감명 깊었던 동화는 어떤 걸까요? 저는 그게 좀 구체적으로 궁금하기도 한데요. 예. 이게 다 개인차가 있겠지만은요. 어떤 작가나 어떤 독자는 굉장히 착하고 고운 얘기를 선호하는 사람이 예.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좀 재미없다. 아이들도 인간인데 뭐 애들이 마냥 착하고 마냥 행복할 수만은 없고 애들이 사는 삶에 있어서의 나름대로의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 괴로움들, 고민들, 뭐 이런 게 있지 않겠느냐. 그런 그 실존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제대로 짚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도 폭력 얘기 네. 말씀하셨지만 조금 이렇게 그 어두운 면 있잖아요. 예. 그 애들이 나쁜 마음이 들고 네, 좀 네. 나쁜 짓도 하고 예. 뭐 이런 것들을 그리면서 그렇지만 그래서 나쁜 짓을 한 게 잘했다가 아니라 그거를 네.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바로잡고 극복을 했고. 예, 극복하고 이렇게 자기 삶의 방향을 그 바로잡아 나가느냐. 네. 뭐 이런 거를 그린 작품들을 제가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그런 작품들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리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빗대서 뭐 동물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동물을 빗대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그 판타지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네. 그런 그 장르의 작품들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그렇군요. 여성 초대석 네. 김서정 아동문학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여성 초대석 오늘은 아동문학가 김서정 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교수라고 불리시는 편이 더 많으시죠, 사실은. 많이 부딪히시는 학생들이 더 많으실 테니까. 네, 학생들이 많고 네. 그냥 교수라기보다 그냥 교수는 직함이고요. 선생님? 호칭은 네. 아니니까 네. 선생님으로 많이 불리죠. 네. 예,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어린이도 좋아하세요? 이 아동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아이들 상당히 아이들, 네. 아이들 좋아하죠. 네. 뭐 아이들 싫어하는 사람 별로 네. 없잖아요. 네. 근데 아동문학가라고 해서 뭐 특별히 아이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제 안에 있는 어떤 그 아이다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 아동문학을 하게 됐지 아이를 특별히 좋아해서 아동문학을 하는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연히 아동문학하고 동요 작가 뭐 이러신 분들은 아이를 보면 막 어머나 이럴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맞아요. 다 똑같이 아까 좋아하는 책도 역시 정말 사실적인 현실적인 그러니까 아이들도 좀 실질적으로 아이다운 인간 대 인간으로 대접을 그렇죠. 해주시겠다는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사실 그게 맞죠. 그렇죠. 막연히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 뭐 네. 아이를 정말 특별한 존재로 보기보다는 그냥 인간, 그렇죠. 한 사람 네. 그렇게야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독일 유학 갔다 오셨죠. 네. 그 시절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예. 거기 가서 한 2년 정도 이제 독일어도 배우고 네. 그 유럽 여행도 다니고 그랬는데 그때 배운 독일어 실력으로 이제 그 번역도 그 그러니까요. 할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굉장히 세상을 넓게 보는 법이랄까 그런 거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네. 망설이지 않고 좀 이렇게 부딪혀 볼 수 네. 있다는 그런 용기 뭐 이런 것도 좀 배웠고요. 그리고 그 독일에 있으면서 이제 그 아르바이트도 좀 했었는데 네. 한국 식당에서 이렇게 아. 그 서빙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 식당에 미카엘 엔데가 왔었어요. 그 끝없는 이야기 모모를 네. 쓴.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나눴었던 와. 게 네. 제 유학 시절에 아주 큰 추억입니다. 지금도 약간 좀 떨리신가 봐요. 네. 말씀하시면서 약간 네. 모모는 저도 감명 깊게 읽었던 네, 책 맞아요.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 약간 좀 이렇게 정말 찡하게 남아있는 네. 그것도 제가 초등학교 때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좀 일찍 읽은 건가요, 제가요? 예, 그러신 그렇죠. 편이네요. 네. 예, 초등학교 때 읽었었어요. 그게 집에 이렇게 떡하니 있길래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니, 그러면 이제 번역을 하시면서 지금까지도 번역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번역 작품 중에서는 또 기억에 남는 작품 또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제가 사실은 그 생계유지는 번역으로 했다고 할 수 있고요. 네, 번역한 작품이 굉장히 많은데, 네. 원문의 뜻을 정확하게 옮기고 그 문체의 특성도 살리고 그러면서도 아주 무리 없고 네. 매끄럽고 그 맛스러운 우리말로 옮기는 그런 쉽지 작업을 않죠. 다 병행을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쉽지가 않죠. 제가 옮긴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걸로는 그 이상한 날의 앨리스가 있어요. 네네. 이게 영어로 말장난을 엄청나게 해놓은 작품이기 때문에 네. 옮기기가 아주 어려운 작품입니다. 그래서 네. 그 러시아의 어떤 번역가는 이상한 날의 앨리스를 옮기느니 차라리 영국 전체를 옮기는 게 더 쉬울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할 정도였는데 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이상한 날의 앨리스를 번역을 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그 동화를 하고 싶게 만든 책이 이상한 날의 앨리스였거든요. 네. 그거를 그 영어로 읽으면서 아 이게 굉장히 재미있다 하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거를 그 말장난을 우리식의 말장난으로요. 네. 그거 옮기느라고 무척 애를 썼었고 네. 그래서 그 이상한 날의 앨리스 번역본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말장난을 다 주석을 달아서 이게 영어는 원래 이런 뜻인데 우리말로 네네네. 하면은 이렇게 된다. 네. 해설을 달아놓은 게 대부분이에요. 네. 근데 저는 그 해설을 달지 않고 그 그냥. 해설이 필요 없이 우리말 말장난으로도 충분히 재미가 있게 네. 그렇게 만들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 책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네. 저는 다른 책을 읽으면서는 뭔 말인지 모르는 느낌? 네. 그런 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이게 좀 이상한 앨리스가 특히 좀 그렇잖아요. 네. 보고 나면 그거 바꿔도 이상하고 주석 다른 것도 이상하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그냥 뜻없는 얘기를 약간 의성어듯이 했구나 이런 느낌 많이 받았는데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네, 그리고 그림도 그 독자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앤서니 브라운이 그린 앤서니 그림입니다. 브라운. 아, 네. 그래요? 꼭 봐야 되겠네요. 사실 지금 저도 앤서니 브라운 얘기한 것처럼 외국 동화가 조금 더 인기가 있는 것 그런 같기도 것 하고. 같아요. 유명한 작품도 많고요. 그런데 한국 동화는 좀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 네. 우리나라 동화의 현주소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아무래도 외국 동화에 비하면은 역사가 짧죠. 우리 동화가. 네. 그러니까 그 역사가 주는 힘을 무시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외국 동화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네. 190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외국 동화를 많이 보고 아, 동화란 게 어떤 거구나 하는 거에 이렇게 눈을 뜬 작가들이 아주 많이 나와서 네. 지금은 우리나라 동화도 뭐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훌륭한 작품과 훌륭한 작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특히 그림책 분야에서 그런데요. 그 볼로냐 그 아동도서전이 세계적으로 네. 유명한데 네. 거기에서 상 받은 작품들 얘기 네. 들어보셨죠? 네. 네, 그렇게 상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BIB라고 세계 3대 그림책 상 중에 하나인 상이 있어요. 네. 그 상에서 그랑프리와 2등상을 우리 그 그림책이 한꺼번에 네. 받았었습니다. 네. 그런 기사에서 정도로 기억이 나요. 네. 예, 세계적으로 우리 그림책들이 이렇게 그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동화에서도 이제 이 동화가 전체적인 사회 문화의 어떤 그 콘텐츠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간단한 예로 그 마당을 나온 암탉이 네네. 100만 부 팔리고 또 애니메이션이 돼서 네. 아주 그 획기적인 그런 또 저기 네, 인기를 인기를 얻었고요. 그리고 완득이라는 작품도 네. 또 영화가 돼서 지금 몇 주째 뭐 1위라고 그러던데 그런 식으로 동화가 갖는 힘이 우리 사회에 점점 이렇게 넓게 퍼지고 있는 그런 그 현상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아주 반가운 일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마 하실 일이 더 많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하고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책임감이나 의무감 뭐 이런 것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압력을 넣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이 한국 동화의 미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 서점 가면 이런 장면들 좀 봐요. 아이들이 책 사달라고 막 조르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러면 엄마들은 일단 그것만으로도 반가워서 그래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정말 우리나라 엄마들 아이들 책값만큼은 아끼지 않는구나 이런 거 좀 느끼게 되는데 좋은 동화를 골라주는 팁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렇죠.
좋은 동화를 골라주는이라고 하셨는데요. 골라주는이 아니라 고르는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동화는요, 아이들만 봐라하고 던져주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같이 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들한테 교육적으로 뭐가 좋겠다, 어떤 정보가 많이 들어있다, 이게 아니라요. 어른들이 봐도 정말 감동을 받고 재미가 있고 몇 번이고 다시 보고 싶고 한 그런 책. 예, 그런 책을 고르실 거를 권하고 싶어요. 예, 이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그런 자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전집에 의존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렇죠. 일단 세트로 사고 보시는 분들 계시죠. 예, 그럼 한가득 있으니까 뭔가 그득하고 흐뭇하고 하죠. 근데 저 책만 다 읽으면. 예. 근데 그 전집이 물론 아주 좋은 전집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어떤 특정한 목표 아래 이렇게 기획된 그런 책들이기 때문에 개성이 없다는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아이한테 주면은 애들이 좀 버겁죠,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의 책을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서 엄마가 혹은 아빠가 이 책에 뭐가 좋고 뭐가 마음에 든다 하는 거를 진심을 담아서 아이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 진심이 아이한테 전해져서 아이도 그 책을 좋아하게 되고 혹은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엄마 아빠가 읽으면서 아이가 어떤 점을 좋아하나 이거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을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책을 굳이 많이 읽지 않더라도요. 그렇게 조금의 책을 가지고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 어떤 그 울림을 주는 그런 아주 소중한 그런 책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살았지. 한 50권 살았으니까 오늘부터 한 가지씩 읽으면 너 50일만 지나봐. 50권 다 읽는 거야. 이게 아니라 한 권을 읽더라도 같이, 그렇죠. 많이 해본 것 같죠? 이렇게 같이 아이하고 공감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 제가 질문 드리면서 골라주는이라고 무의식 중에 표현을 했는데 저부터도 아이한테 그냥 골라서 읽어라. 이러고 주는 거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같이 읽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책을 어떻게 아이 서점 가서 읽게요. 애가 고르는 거 그냥 이렇게 하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 거. 내가 좋은 게 아이에게도 좋다.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근데 이게 동화 작가, 아동 문학가 이런 분들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뭐 글 쓰신 분도 계시지만 우연찮게 이렇게 좀 늦은 나이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더 많으신 것 같고요. 아마 지금 보시면서도 나도 아이들 글 좀 써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기본적으로는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예. 그냥 이렇게 쓰기부터 하실 게 아니라 동화라는 게 어떤 그 책이구나 하는 거를 많이 읽고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이렇게 그 마음에 드는 동화가 있으실 거예요. 마음에 드는 동화를 골라서 보고 그 동화를 흉내내는 것부터 시작을 할 것을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창작은 모방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흉내내서 쓰기 시작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자기만의 할 얘기, 자기만의 문체 이런 게 또 생기게 되니까요. 모방을 해서라도 한번 써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 동화의 미래도 정말 밝고요. 또 그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물론 직접 또 뛰시기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작가들을 키우시는 또 입장에서 할 일도 참 많으실 것 같거든요. 포부 듣고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제 글 쓰는데 좀 주력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좀 어떤 흐름 속에 제가 들어가게 된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보이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어린 아이들을 하나의 그 독립적인 그 인간으로 보고 그들의 그 삶과 그들의 인간성을 탐구하는 그런 자세로 그 동화를 써라 하는 말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아주 훌륭한 그 작가로 성장하는 그런 그 제자들을 좀 키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그 세계화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동화도 그동안은 우리 동화가 외국 동화나 그림책을 굉장히 많이 들여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그게 충분한 자양분이 돼서 우리 작가들도 이제 훌륭한 작가들도 많이 자랐기 때문에
우리 작가들의 책을 세계로 내보내는 네. 그래서 세계와 교류하고 세계적인 흐름 가운데 섞이게 하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는 게 이제 제 생각 중에 또 하나예요. 그래서 네. 제가 그 KBBY라는 그 단체의 일을 네. 하고 있는데 그 단체가 그런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데르센상 후보를 낸달지, 네. 뭐 여러 가지 상의 후보를 내고 그리고 해외와 그 책 교류를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작가들이 좀 더 눈을 그 넓게 갖고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네. 나도 세계적인 작가가 될 수 있다. 네. 그런 포부를 가지고 좀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뒤에서 거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터전을 만들어 주시겠다. 네. 네, 그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욕심 같으면은 제가 어릴 때 봤던 보물섬이라는 만화 이게 사실 동화였는데 만화화돼서 네. 상당히 우리나라에까지 연재가 됐었던 것처럼 우리의 그런 동화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일 동화로, 일일 그렇죠. 만화 영화로 네. 방영되는 날, 그날이 된다면 아마 저변이 많이 확대되고 발전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날을 좀 꿈꿔보겠습니다. 꼭 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성 초대석 오늘은 아동문학가 김서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빨간머리 앤을 보면서 네. 뭐 청소년기 사춘기를 보냈다고 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우리의 동화를 보고 기억해서 나중에 우리 나이가 되면 나는 그 책 보고 마당을 나온 암탉을 보고 아니면 네. 뭐 아까 말씀하셨던 김선영 교수님의 책을 보고 네. 우리는 꿈을 키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제가 결혼을 해서 네. 아이를 낳아서 동화를 읽어준다면 정말 우리나라 동화를 많이 더 읽어주면서 키울 수 있는 날이 네.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희망을 본 것 같죠? 네. 준바랄라의 도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시간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